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계산기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같이 강의할 김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자계산기의 구조입니다. 그 중에 제1장, 1주차 1교시의 전자계산기의 구조 및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전자계산기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게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자계산기라고 하게 되면 우리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는 이렇게 덧셈, 뺄셈하고 곱셈하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계산기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전자계산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전자계산기는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그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전자계산기의 역할을 했었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자계산기도 최초에는 그런 사칙 연산을 하는 전자계산기였어요.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의 정의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 내부에 이런 저장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내부에 저장한다.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저장 장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전자계산기 이런 것들은 다 내부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형태의 빠르고 정확한 연산을 통한다 라는 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뭐라고요? 전자장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이런 전자계산기 형태의 그런 머신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슈퍼에서 쓰는 이런 전자계산기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혹시 주판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사람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전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주판이 있어서 이런 주판을 손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최초의 전자계산기의 형태를 이런 주판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전자계산기는 어떤 사전적인 또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EDPS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EDPS는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입니다. 사실은 이 EDPS가 이제 발전이 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뭐 1960년대에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죠. 이런 퍼스널 컴퓨터는 1975년도에 최초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EDPS,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잠깐 한번 볼까요? Electronic, 우리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한다, 처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EDP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EDPS는 군대, 우리 군사적으로 최초에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1900년대 초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국은 굉장히 그 전쟁을 많이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이 무기 중에 미사일이라고 있어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이제 미사일을 쏘고 이 미사일이 어떻게 적진에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생산을 위해서 각종 자동화된 이런 장비들로 구성된 전자계산의 조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EDPS, 우리 전자계산기의 최초의 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전자계산기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 이렇게 대량의 자료를 신속하게 또는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컴퓨터는 나중에 제가 말하겠지만 1과 0, 그러니까 이진수를 가지고 이 컴퓨터는 받아들이죠.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컴퓨터는 이진수를 쓸까요? 1과 0만 쓰고 있죠. 네, 그 이유는 이 10가지의 숫자를 쓰면 아무래도 연산하는 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이진수를 이용하게 되면 1과 0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는 이진법을 이용하고 있다. 아마 뒤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 연산과 논리에 대한 연산, 참과 거짓, 우리 수학에서 명제, 그 다음에 집합이라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과 명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죠? 참과 거짓을 논하죠. 이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컴퓨터가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된 자료를 어떻게 되죠? 나는 내가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내가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읽어보니까 오타도 있고 뭔가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정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수정. 중간에 그런데 내가 되게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레포트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레포트를 읽어보니 불필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삭제까지 다 가능하겠죠. 이러한 처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전자계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설명드린 문서뿐만이 아니고 그래프, 도표, 문서 여기 나오죠. 사진, 소리, 영상 데이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수치, 음성, 이런 처리 가능한 어떻게 해요? 입력 자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죠. 우리 최초의 입력 자료는 대부분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이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음성 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음성 처리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서 이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을 인식해서 내가 키보드로 직접 문서를 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이런 입력 장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N으로 시작되는 그런 포털 사이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포털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 N 회사의 서버실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중 처리 시스템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접속을 해요. 그러면 남들은 접속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멀티 테스팅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는 다중 처리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메일을 쓰다가 음악도 듣고 워드 파일 문서도 만들 수 있고요.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멀티 태스킹이 가능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자계산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계산기가
발전이 되면서 1975년도에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IBM이라는 회사,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IBM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플이라는 회사 잘 아시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패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개인 PC를 만들었던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컴퓨터가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군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었었죠. 그런데 1975년도에 개인 PC, 퍼스널 컴퓨터가 최초로 나오면서 개인의 용도로 이렇게 컴퓨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PC는 개인의 용도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 우리 레포트나 뭐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워드 프로세서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들,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조사라든지 이런 쇼핑몰 회사에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구매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인데,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프레드시트, 이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엑셀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이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장 많이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는 워드 프로세서와 다르게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서, 장부, 이런 회계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그래픽도 이렇게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고요. 아마추어 또는 내가 집에서 내 레포트를 만든다든지 사진을 편집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컴퓨터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되게 많이 좋아하시죠?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운드 카드를 장착해서 컴퓨터에서 음악도 듣고 음악도 편집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작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한번 볼까요?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판이라는 것들도 있었죠. 이 주판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동양에서 나온 것들인데 이렇게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티브가 돼서 여기 이제 그 차기식 계산기라고 해서 보시면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죠. 그래서 1642년 아주 예전이죠. 파스칼에 의해서 이런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1부터 0까지 10진수를 이용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최초의 계산기를 이 파스칼이라는 수학가죠. 우리 수학자인데요. 이 파스칼이 만든 최초의 계산기를 치차식 계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차식 계산기는 덧셈과 뺄셈만 가능하게 된 거죠. 곱셈과 나눗셈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형태의 전자계산기가 이 기계식 전자계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돌아요. 그래서 연산을 해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죠. 전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식 계산기이고요. 최초의 계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덧셈과 우리 뺄셈 두 가지만 된다. 곱셈과 나눗셈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산기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1671년 라이프니츠라는 이런 또 수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승산기라고 있었어요. 이 승산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치차식 계산기에서 더해져서 사칙연산, 곱셈과 나눗셈이 이제 가능하셨죠.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암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학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이 승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좀 높은 수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온 것들이 차분기관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1823년 베비지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분기관의 이 베비지는 증기로 작동되는 이런 기계식 계산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효 숫자는 어떻게 해요? 5자리까지는 그래도 가능하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높은 숫자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자계산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비지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크죠. 천공카드 같은 것들이 입력이 되고요. 우리 천공카드는 뭐냐면 OMR 카드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OMR 카드 어디서 쓰죠? 우리 시험, 수능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시험 볼 때 우리 OMR 카드를 가지고 마킹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스캐닝을 해서 내가 정답 1번, 3번 이렇게 마킹했던 것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 천공 카드도 내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 베비지의 이런 해석 기관이 읽어드릴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 카드를 입력하면 얘가 저장을 하고요. 다시 이제 인쇄를 하는 이런 큰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설계 도면만으로만 이제 제시가 됐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이런 전자계산기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1883년도에 베비지다. 이 베비지가 만든 해석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천공 종이 카드가 또 나오죠. 요거 자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OMR 카드 같은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OMR 카드는 우리 수능이라든지 이런 시험 볼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OMR 카드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OMR 카드를 스캐닝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읽는 거죠. 이 천공 카드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쪽 방향을 넣도록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했죠. 그리고 OMR 카드랑 다른 거는 이렇게 구멍을 직접 뚫어줬어요. 이 구멍에 숫자의 위치를 보고 이 천공 카드가 이용됐던 거죠. 굉장히 중요해진 계기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전의 계산기들은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종이 카드지만 우리 하드디스크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저장을 한다.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890년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공 종이 카드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두 가지의 측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홀러리스가 누구냐면요, IBM이라는 회사 있죠.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고 해서 아주 큰 서버, PC 이런 것들 제조도 하고요. 우리 IT 컨설팅 같은 것들도 해줘요, 이 회사는.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왓슨이라는 이런 플랫폼도 갖고 있고요. 또 블록체인의 하이퍼레저, 리눅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이 큰 회사를 최초에 만든 분이 이 홀러리스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전에 우리 베비지의 그런 이제 전자계산기까지는 국가를 위해서 또는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초에 이런 군대를 제외하고 나서 민간의 영역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이 천공 종이 카드가 사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전자계산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들이 이제 마크 1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라이프니츠가 만든 이런 전자식 컴퓨터예요. 얘는 종이 테이프에 기록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최초의 전자계산기식 계산기 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크 1 같은 경우는 약간 컨셉철적으로 컨셉을 가지고 그냥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실제 많이 활용되진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ABC, 아타나 소프트라는 이런 이제 현대의 이런 회사에서 만든 이런 계산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또 밑을 쳐볼까요? 진공관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진공관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된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ABC 전자계산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예, 드디어 나왔네요. 이 애니악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컴퓨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컴퓨터 서버 형태를 얘는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1946년에 머클리 머클리 에커트에 의해서 최초에 나왔던 것들이죠. 얘는 18,000개의 아까 진공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떤 거요? 전자식 작동 계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형태를 썼었죠? 기계적인, 메카닉적인 이런 방법론을 썼다면 지금의 애니악부터는 전자식의 작동 방법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이런 미군의 포병,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데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 십진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십진법은 1부터 0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십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십진법을 이용했고요.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 저장 장치는 없었어요. 이 저장 장치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HDD 또는 SSD 이런 또 메모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일괄 처리는 뭐죠? 다른 말로 배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애니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라든지 PC는 내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부팅이 되고 내가 컴퓨터를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애니악 같은 시스템들은 워낙 큰 서버였기 때문에 이 서버를 쓰기 위해서는 2, 3일 전부터 이렇게 워밍업을 시켜놨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 애니악을 켜고 이렇게 처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계산기가 노이만, 우리 굉장히 천재 과학자죠. 폰 노이만. 논문을 몇만 편을 썼다고 해요. 굉장히 천재죠. 뭐 노이만과 견질 수 있는 천재가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 노력형 천재라면 이 폰 노이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천적인 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살 때 미분적분을 다 마스터했다고 해요. 굉장히 천재였죠. 영국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화폐, 영국 화폐에 이 폰 노이만 사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숫자 형태의 명령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킬 것으로 이제 제안을 했고요. 현대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이론을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에드삭입니다. 이 에드삭은 윌키스가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애니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을 시킨 이런 머신이 전자계산기가 에드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폰 노이만이 만든 에드박이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전자식 컴퓨터를 작동 모형을 했고 진공관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도 사용했죠. 그 다음 나오는 전자계산기가 유니박이에요. 이 유니박1은 에커트와 머클리가 이런 민구조사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뭐다? 상업용 컴퓨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별로 잠깐 우리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세대로 많은 책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세대 컴퓨터는 어떤 거죠? 그전에는 어떤 것들이었죠? 뭐 베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컴퓨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전자계산기의 형태였죠. 우리 최초에는 전자계산기가 나왔고요. 그 전자계산기가 발전돼서 우리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 컴퓨터가 발전돼서 IT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세대 컴퓨터는 1900년대 중반이죠. 우리 제2차 월드워가 그러니까 그 세계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이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이용했을까요? 당연히 전쟁에 이용하려고 이제 이 컴퓨터가 개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진공관을 썼죠. 우리 진공관은 지금 뭐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면 집에 이제 이 진공관을 이용한 앰프라든지 스피커 같은 것들을 이용할 거예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뭐 이런 이제 형태의 이런 이제 그 진공관인데 이 진공관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진공관이 나중에는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이 전자 기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진공관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열이 많이 났죠. 우리 진공관 보면 붉은색으로 빨갛게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공관 앰프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켜놓으면 안 돼요. 이 진공관이 망가지는 거죠. 열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뒤에 나왔던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열도 나지 않고요. 굉장히 내구성 측면에서 되게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관은 발열이 많고요. 소비 전력과 부피가 크고 고장이 매우 잦아서 사실은 많이 쓰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 1세대의 컴퓨터를 하드웨어 개발 중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컴퓨터들은 대부분 내부에 뭐가 없죠? 프로그램이 없어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세대 컴퓨터를 하드웨어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크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그림이 빠져 있는데 우리 애니악 같은 경우 굉장히 커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 애니악을 쓰기 위해서는 2, 3일 전부터 이렇게 워밍업을 시켜놨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큰 장치들인데요. 약 한 30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죠? 높이는 한 2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머신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유지 보수가 어려웠던 이런 컴퓨터가 제1세대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세대는 뭐냐? 1959년부터 64년 중반 이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때는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식을 하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막 나가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이었어요. 뭐 이 당시에는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됐어요. 이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우리 지금도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기판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 기판 많이 보시죠? 뭐 메모리 뭐 이런 이제 뭐 전자 제품에 다 기판이 들어가는데 이런 전자 제품의 혁신이 일어났던 거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 분야로 넘어간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 또한 아직까지는 일괄 처리 방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왜 일괄 처리 방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부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일처리를 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컴파일러라는 개념들이 이때 이제 최초에 나왔고 다중 프로그래밍, 리얼타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도 이제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당연히 온라인이 아닌 것들을 뭐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 인터넷 같은 것들이 다 온라인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온라인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이런 윈도우즈, 뭐 그 당시는 윈도우즈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윈도우즈, 뭐 도스, 리눅스,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운영체제가 그 당시에 개념적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고급 언어를 사용했었어요. 우리 고급 언어, 저급 언어 둘 다 있는데 이 저급 언어는 컴퓨터를 위한 언어고 고급 언어는 사람 중심의 언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포트란과 코볼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3세대 컴퓨터는 이런 직접외로 IC 칩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OA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성능과 정확도가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다중 처리가 되고 운영체제가 개발이 되고요. 시분할 시스템도 이제 시간을 쪼개서 갈 수 있는 시분할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 실용화가 되는 시점이 제3세대입니다. 그리고 제4세대는 1975년부터 1985년도까지 얘는 직접외로 IC 칩을 쓰긴 했는데 앞에 고밀도라는 것들이 붙어요. 그래서 고밀도 직접 회로 방식을 쓰고 있다. LSI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반도체, 뭐 D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IC 칩, 특히 IC 칩 중에서도 LSI나 VLSI, 이 초고밀도 직접 회로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뭐 영상이라든지 음성. 우리가 지금 이런 강의도 온라인 강의죠. 이러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I 기술이 또 있죠. OA 기술, 공장 자동화, 가정 자동화, 뭐 이런 개인용 컴퓨터가 또 나타났죠. 1975년도에 PC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세대 컴퓨터는 1985년도에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5세대 컴퓨터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뭐 VLSI, SLSI 같은 이제 초고밀도 이런 직접 회로 같은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을 지닌 컴퓨터 개발,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AI,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지능화 시대, 그 다음에 쿼드코어 CPU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아주 큰 컴퓨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몇 대 가지고 있죠. 우리 일기예보 같은 것들 예측하려면 어떤 거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죠. 아주 예전에는 그 일기예보가 안 맞았다면 지금은 잘 맞고 있죠. 그 이유가 이런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컴퓨터, 뭐 알트라, 뭐 이런 컴퓨터가 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두 가지,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런 전류와 전압, 온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그 결과값을 가지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미적분 함수의 계산, 공정 관리를 위한 온도 조절, 뭐 프로세서 제어,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자 최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었었죠. 속도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장 용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이 디지털 컴퓨터는 아까 말한 TR, 우리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디지털 회로도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얘는 숫자, 문자 이런 모든 자료를 어떻게 해요? 코드화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요. 논리 회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작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이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해서는 느리지만 최근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발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면서 속도도 굉장히 많이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컴퓨터입니다. 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합쳐놓은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의 이런 빠른 성능, 디지털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국방성이라든지 뭐 정부에서는 항공기,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이런 하이브리드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컴퓨터는 어떠한 유형의 자료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고요. 중간에 이제 변환기가 또 내장되어 있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강의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